예,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한국판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정두희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로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미나는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진행하는 10대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 120년 정도 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미디어입니다. 이 저널의 한국판이 올해 1월에 공식 오픈되었습니다. 본지의 아티클이 한글로 번역되어 실리고요. 그리고 한국 현실에 맞는 이 로컬 기사도 추가적으로 제작되어서 발신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좀 더 일찍 접할 수 있고요. 기술 혁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미나는요, 이런 취지입니다. AI나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혁신과 같은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이 혁신가들이 이 글로벌, 이 세계 시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가들을 직접 모셔서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자율주행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팬텀 AI의 조영기 대표님인데요. 팬텀 AI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조 대표님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팬텀 AI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형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008년도에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유학을 가서 한 6년간 자율주행의 이제 퍼셉션의 이제 한 부분인 센서 퓨전, 센서 융합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2014년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R&D 팀에서는 두 번째 엔지니어였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드라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레벨 2 오토파일럿을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팬텀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창규 박사님이라고 이제 다른 코파운더랑 두 명이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4년 했고 5년 차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대표님과 오늘 그 자율주행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자율주행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본 후에 이야기를 듣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시장 현황에 대한 정리를 먼저 공유를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화면을 잠깐 쉐어를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 대표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제가 여쭤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 업체 또 여러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량, 자율주행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숫자는 각각 다르지만 앞으로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HS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2040년 정도가 되면 연간 3,3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 글로벌 시장을 보기 위해서 국가별로 좀 대륙별로 살펴보면요,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지역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나 구글 웨이모나 이런 또 우버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시장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40년 정도 될 때 미국에서는 한 740만 대 정도 판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주 중요한 시장인데요. 볼륨 측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에 자율주행을 적용해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2040년 정도 시점에 중국은 1,450만 대, 굉장히 많은 볼륨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 모빌리티 서비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유럽은요. 유럽에는 굉장히 고급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좀 주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자율주행보다는 개인 소유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 이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좀 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제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뭐 기술적인 발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런 면은 선진 시장보다는 좀 더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요 자율주행차 현황입니다. 그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마일스 퍼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모드 해제당 주행 거리입니다. 여기서 해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에서 손을 뗀 겁니다. 완전히 차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주행할 때 이 손을 떼고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를 나름대로 측정해서 이 테스팅 또 기술력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의 이 웨이모가 가장 많은 그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 오토엑스나 포니.ai와 같은 이런 업체들도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업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짧게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을 좀 오버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 또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 이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트렌드가 뭐냐 했을 때,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메이저 패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회사들이 투자가 굉장히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보면 글로벌리 한 1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7조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율주행을 4년, 5년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3년 만에 되는 기술이 아니네. 이런 자율주행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합쳐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가 콘솔리데이션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키 플레이어들을 중심하고 자율주행 업체들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메가 콘솔리데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차트에도 보면 뭐 이렇게 두 번째가 크루즈였잖아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GM에 의해서 이제 이제 M&A가 돼서 이제 GM 크루즈죠. 그리고 아까 그 아고 AI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아고 AI는 포드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복스바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큰 회사들이 이제 인수합병이 돼서 이제 빅보이 게임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데 그런 이제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은 정말로 재밌는 상황인데 테슬라예요. 저도 뭐 테슬라에서 3년 있었지만 테슬라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레벨 2 ADAS의 테슬라 고유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라는 저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신가 봐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레벨 ADAS가 아니라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브랜드 네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8개와 레이더 하나, 울트라소닉 이런 걸 가지고 레벨 4까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회사가
ADAS고, 아니 저기 테슬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꼭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안 된다라고 또 부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테슬라의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따라서 하는 이제 뭐 니오도 있고 샤오방도 있는데,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빌아이. 모빌아이가 기존의 에이다스의 강력한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에이다스 시장을 장악한 이스라엘의 회사인데, 이제 인텔에 어콰이어가 됐었죠. 이제 모빌아이가 그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레벨 3부터 레벨 4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OEM들과 모빌아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패턴,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가장 메이저 트렌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께서 팬텀 AI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팬텀 AI는 그 자율주행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오토노미죠, 영어로 오토노미. 근데 저희의 이제 철학은, 오토노미에 대한 철학은 인크리멘탈 어프로치예요. 점층적인 접근법. 그래서 실은 이제 웨이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크리멘탈 어프로치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건 뭐 웨이모의 어프로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팬텀 AI는 저희는 이제 인크리멘털 어프로치가 맞고,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을 2017년에 했는데 로봇 택시 비즈니스를 바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를 돈을 벌고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레벨 2와 레벨 3의 ADAS 또는 뭐 오토파일럿, 그런 기술의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레벨 4, 5까지 연결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년 차지만 저희가 만든 거는 레벨 1, 2, 3를 양산할 수 있는 ADAS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시듯이 이제 팬텀 비전, 팬텀 퓨전, 팬텀 드라이브,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 센서 퓨전, 앤 컨트롤 솔루션이고요. 이런 것들의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저희는 하드웨어나 센서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하는 그런 회사고요. 레벨 4, 5는 저희가 계속 창업 초기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은 프로토타입을 만든 그런 상태고, 그런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세종시에서 실은 저희가 또 평가를 좀 그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예, 자율주행 지금 그 이제 레벨 2, 3는 양산 준비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셨고, 4, 5는 이제 준비 기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자, 네.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율주행 6단계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렇게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눴습니다. 레벨 0은 일반적인 자동차죠. 레벨 1은 운전자 주도 운전의 일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게 레벨 1이고, 레벨 2는 차량 속도 조절은 가능하나 직선을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로서 유사시에 운전자 주도 운전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종류. 레벨 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이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정도. 레벨 5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율 주행입니다. 이 중에서 레벨 3까지는 팬텀 AI는 양산 단계까지 왔고 4, 5를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 업계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네, 업계는 뭐 레벨 4, 5는 이제 웨이모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또 잘하는 뭐 죽스라고 하는 오로라, 아마존에 이제 M&A가 됐죠. 그런 데가 잘하는 것 같고요. 크루즈도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레벨 4, 5는 웨이모 이제 웨이모 1이라고 그
그 애리조나의 피닉스랑 챈들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반듯하게 그냥 되게 쉬운 환경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눈이 안 와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 실제 드라이버가 없이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가장 좀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다스는 레벨 1, 2는 이미 다 양산이 돼서 잘 우리가 이미 쓰고 있고요. 레벨 3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레벨 3가 전 세계 OEM들이 가장 먼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레벨 3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레벨 3입니다. 그리고 레벨 4, 5는 또 다른 게 레벨 4, 5는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센서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지만 레벨 3에서는 우리가 사는 차기 때문에 단가가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토파일럿 레벨 3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른 챌린지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슬라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하셨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테슬라에서 나와서 팬텀 AI를 창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테슬라에서 한 일은 첫째 해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체계가 아직까지 안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R&D person, R&D 엔지니어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는 재미난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벨 4 같은 차량을 모델 S를 한 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베오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 있죠. 라이다를 쫙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일란 머스크 사장님한테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뒤로 또 뭐 벨로다인도 모델 S에 붙여서 이제 또 프로젝트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벨로다인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벨로다인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제 그 딥러닝 이런 거 이미지 할 때 이제 정답을 만들어주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벨로다인이라는 센서를 뭐 그런 일을 했었고요. 두 번째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제 비전을 만드는, 그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을 만들기 위한 카메라 핵심 기술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2년 정도 그런 카메라 프로젝트를 해서 양산을 하는 그 직전까지 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창업한 계기는 제가 이제 CMU에서 박사할 때 한 3년 차, 4년 차 때쯤에 이게 원래는 저는 이제 교수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교수님처럼. 왜냐하면 교수를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티칭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티칭과 리서치를 같이 상속받아서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 그게 이제 교수였는데 저는 이제 3년 차 때, 4년 차 때 자율주행 기술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겠다. 이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겠다. 이 생각 때문에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결심을 바꾸고 실리콘밸리 행을 했고 그중에 특히 이제 테슬라를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웨이모도 가고 싶었는데 웨이모에서는 좀 오퍼가 좀 빨리 안 왔었고 테슬라에 가면 왠지 정말 섹시하고 크레이지한 CEO도 있고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에서 창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런 회사였죠. 가봤더니. 네,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체계도 없지만 오토파일럿은 적어도 그랬어요. 뭐 배터리랑 모터랑 이런 거는 뭐 세계 최고지만 오토파일럿 팀은 체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일란이 했던 추진력과 그런 결정력 그런 걸로 뭐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자신감을 얻어서 한 3년 후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레벨 3 단계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경쟁력이 일어나는 기술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팬텀 AI는 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 자율주행의 지금 핵심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제가 왼쪽에 뭐 그 풀스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뭐 퍼셉션이 있고 뭐 미션 플래닝, 비헤이비어, 모션 플래닝, 비클 컨트롤이 있는데 그냥 쉽게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뭐 여기 인지 판단 제어예요. 인지가 퍼셉션이고요. 우리가 주변을 봐서 뭐 장애물이나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
이게 이제 behavior라든지 아니면은 decision mak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decision making, behavior 뭐 똑같은 말이고 driving policy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anning and control 차를 제어하는 인지 판단 제어. 그 중에서 인지 판단이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인지는 퍼셉션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운전이라고 하는 거가 평상시에는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뭐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서브컨셔스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쉬운 상태에서는 노멀한 상태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운전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가끔씩 그 이머전시 비상 상태라든지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은 사람은 그런 돌발 상황을 핸들링하는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교차로 갔는데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채요.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경찰관이 수신호로 막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 비전이나 라이다로 그거를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보행자가 있는 거는 검출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게 그 손으로 교통을 디렉션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인퍼런스 하기가 추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앞에 가던 차에서 쓰레기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온갖 상황이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런 인지를 다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자동차는 자율주행은 그런 그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자잘한 롱테일 코너 케이스 악의 조건 프로블럼들을 안 풀면은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네이처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풀어야지 거의 많이 풀어야지 이게 자율주행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지 판단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팬텀 AI에서 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은 저희는 이제 뭐라고 인지죠, 보시면 인지. 될까요? 네, 인지 부분. 인지 그래서 컴퓨터 부분이고. 비전이나 센서 퓨전의 그 인지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닝과 컨트롤 뭐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지만 인지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쟁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굳이 이렇게 레벨 4를 하는 뭐 웨이모라든지 뭐 그런 아까 오토엑스라든지 그런 회사를 저희의 경쟁 회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에이다스 레벨의 제품 만드는 거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저희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모빌아이가 저희가 이제 저희 경쟁사가 되겠죠. 뭐 모빌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저희는 뭐 그쪽 부분이 저희 경쟁사고요. 테슬라는 저희 경쟁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기가 자체 OEM이고 자동차 회사고 자기를 위해서 테슬라 비전을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쟁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에서는 네, 좀 번외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네, 네, 테슬라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4년 전에 테슬라를 나왔고 그때는 테슬라에서 레벨 2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오토파일럿이 레벨 2였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테슬라 내부에서 볼 수도 없었고, 근데 그냥 퍼블릭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을 봤을 때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fully FSD라고 fully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그런 퍼셉션 비주얼 이제 그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거를 했고 에이다스에서는 굉장히 선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걸로 레벨 4, 5까지도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란이 올해 연말에 FSD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스릴 만점이죠. 네, 기다리는 거죠. 엑사이팅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좀 힘들 거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맞는 사람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회사예요. 테슬라는.
네, 어떤 점에서 흥미롭나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로 fully self driving 레벨 4, 5를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흥미롭죠.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능 안 하다고 보지만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의 바운더리가 어딜까, 어떤 센서의 한계가 뭘까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는 정답을 믿고 살았고 정답이 있다라고 믿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약간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정답이 있을 때 그거를 똑같이 카피하는 거는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많은 문제에, 실제 리얼 월드의 많은 문제에는 정답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테슬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답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네. 저는 살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는 구글 어프로치처럼 일단은 라이다든 뭐든 다 써서 안전하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롱테일 프로블럼 이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가능한 많은 센서를 써서 돈은 많이 들더라도 그 문제를 먼저 안전하게 풀고, 그래서 정말 제 자식들을 자율주행 스쿨버스에 마음껏 태워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기술을 만들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코스트 옵티미제이션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철학이시지만 정말로 흥미로운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기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는 미래기술 세미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오늘 이제 인터뷰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몇 개를 선별해서 질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더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난제는 무엇인가요? 그게 아까 제가 약간 이제 말씀드렸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지, perception. 그래서 이제 교통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악의 조건이라든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처럼 유연하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뭐 AI에서 이제 굉장히 우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상황을 되게 인간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저는 프리미티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 알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인지 부분이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자율주행 회사의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판단 부분, 그리고 판단도 되게 어려운 게 퍼셉션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어디든지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달리면은 앞에 충돌을 하게 되고, 피하게 되면은 뭐 인도에 있는 페데스트리안 보행자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기 절명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AI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걸 AI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판단 인지 부분이 기술적 난제고, 그 부분에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네. 네, 지금 이제 인지가 중요하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인지 부분을 기능을 위해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이제 AI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AI가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 기대만큼 역할을 이렇게 보이진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자율주행차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뭐 근데 지금 자율주행에서 이제 AI가 필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센서들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센서들이 이제 라이다 센서, 이제 3D 라이다 센서들이 나오고, 카메라도 점점 더 이제 그 고화상도, 그러니까 이제 하이 데피니션 카메라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로부터 빅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엔비디아나 아니면 인텔도 그렇고 되게 파워풀한 머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트이 되게 중요한데 컴퓨트. 이 컴퓨테이션의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계산량을 가지고 됐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이제 그걸 굉장히 선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의 알고리즘의 출현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의 출현이 굉장히 이제 스파크가 된 거고 실제로 AI가 그 알고리즘의 그 개선을 많이 가져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지난 뭐 한 3, 4년 전에는 매년 그 최고의 성능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런 성능이 매년 갈아치워졌거든요. 새로운 성능으로. 그만큼 AI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이런 그 알고리즘의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개선 그 굉장히 많은 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늦춰졌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그 컴포넌트 요소 기술이라고 전체는 아니지만 요소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인해서 기능적인 향상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테스팅을 하면서 많은 학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보다 1년 후 혹은 2년, 3년 후는 지금보다 많이 발전할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그런 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술의 개발과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푸시 풀.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 좋은 안전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견인해 주려면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그 막말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은 nothing happen이에요. 그러니까는 푸시 풀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율주행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당장 로보택시 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강남 2번 출구에서 우리가 로보택시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 태워가지고 집 데려다 해주고 그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율주행의 그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셔틀 같은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아니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인프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셔틀 같은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하는 화물 트럭, 자율주행 트럭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기술이 더 무르익고 시간이 좀 지나면 로보택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별로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오면 저는 뭐 당장 뭐 2, 3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그 롱텀을 좀 두고 이렇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 나름대로 발전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창조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본 사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병원인데요. 이제 그 네. 노약자들이나 움직이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은 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모바일로 호출을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 안에 이제 병원 시설이 다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이 차량이 집 앞까지 이렇게 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네.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도 호출을 하면은 내가 편의점에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 나에게 오는 약간 이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용화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율을 또 낮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때 이 차량 자체는 28% 정도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율은 87% 정도가 감소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배기가스량은 66% 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이 운송 시간 30% 정도가 단축되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좀 장밋빛과 같은 이런 그 상황은
이제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대표님께서는 네네. 이런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한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네. 그 질문은 저는 이제 전기차가 언제쯤 가솔린 차를 다 대체할까요? 약간 그런 거, 약간 비슷한 대답을 맥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년이 지나야 전기차에서 가솔린 차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는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분석하는 마켓 조사를 많이 봤는데요. 자율주행 차도 저는 한 20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스포츠카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레이싱 하면서 타는 거는 절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어, 저는 이제 셔틀 같은 게 한 2, 3년 안에 실제 제법 돈을 버는 그런 상용 서비스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트럭도 굉장히 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이 땅덩이가 넓은 데는 이게 정말 돈을 버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또 이제 상용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는 좀 늦게 되겠지만, 그래서 뭐 3년, 뭐 10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그냥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뭐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 뭐 한 15년,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대중화가 되는 데까지 한 15년, 20년 정도 걸리게 되면은 이제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5년, 20년이 지나도 에이다스는 영원히, 아니, 그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이다스를 또 그래서 하는 이유고, 에이다스의 이제 레벨 2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레벨 2 처음 나왔을 때 2016년에 테슬라 레벨 2의 퍼센테이지가 0.5%도 안 됐어요. 전체 차에. 레벨 2의 에이다스가 0.5%도 안, 왜냐면 테슬라 처음 내놨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GM 슈퍼 크루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 그 레벨 3가 지금은 거의 1%도 안 되고요. 0. 몇 퍼센트도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제 2025년부터 레벨 3의 시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1%, 2%에서 2040년까지 레벨 3의 그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저희는 매출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레벨 4, 5의 이제 셔틀이나 이제 트럭이나 이런 뭐 로보택시나 이런 쪽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조금씩 벌 수 있겠죠. 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겠네요. 네, 장기적인 저는 플랜이 그게 있어야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만 하는 이제 GM 크루즈 같은 경우 로보택시에 올인을 하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로라고 하는데 이제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 식료품 배달 서비스, 그렇게 올인을 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일란이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기술 단계별로 좀 다양하게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시장에 저항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신기술이 네. 이걸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해킹이나 뭐 시스템이 오작동돼서 또 이게 돌발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저항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저항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해킹에서 사고가 발생할 그런 우려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냐?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룰 오브 썸이 있는데 자율주행이 사람의 운전 능력보다 노멀한 뭐 2배, 3배 더 잘한다 하면은 룰 오브 썸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우리 사회가 소사이어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고를 내서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 로봇이 사람을 매달 죽이는 거예요. 이 사고를 내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그러면 그게 사람보다 한 2~3배 운전을 더 잘하는 거일지라도 용납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룰 오브 썸은 사람의 한 10배 정도 더 안전해질 때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때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오토파일럿이 안전하게 한 주행 거리를 봐요. 그리고 그 주행 거리 중에서 언제 사고가 났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몇백 마일을 달렸을 때 항상 사고가 한 번 이상 난다. 이런 통계와 계속 통계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가 자율주행 차가 사람이 사고 나는 횟수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주행 거리를 했을 때 사고가 난다라고 통계가 나온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사고 빈도를 우리 소사이어티가 다 지켜본다면 컨센서스가 일어나겠죠. 저건 사람보다 정말 10배, 그 말은 곧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0배로 줄일 수 있으면 기계가 사람을 매달 한 명씩 죽이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기술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이 환경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자율주행 업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은 이제 공유를 더 안 해도 괜찮으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 계시고요.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한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한 17조 정도가 지난 몇 년간 투자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거는 뭐 한 1조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뭐 한국에 이제 저희 경쟁 업체도 있고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에코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율주행의 풀스택 관점에서는 뭐 토르 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 팬텀도 한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42닷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풀스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고요.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 한 4~5개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센서별로 보면은 그런 센서별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뭐 SOS 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 로보틱스는 그런 라이다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이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만드는 또 만도에서 나온 친구들이 만든 뭐 비트 센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이제 저희랑 경쟁 업체이긴 하지만 스트라다 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카메라 원천 기술, 알고리즘, 딥러닝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 안 했지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또 한국에서는 또 이게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또 큰 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또 하이 데피니션 맵에서는 모빌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랑 또 협력을 또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요소 원천 기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는 not bad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네.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은 조금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더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이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글로벌 무대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까지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그 한국 자율주행 산업에 있는 업체들이 좀 이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약간 원천 기술을 계속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라이다를 만드는 라이다 센서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스타트업이고, 뭐 비전 알고리즘을 만드는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만들고 레이더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 약간 이런 약간 원천 기술 있잖아요. AI 기술, 원천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또 기술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원천 기술을 마음껏 개발하자. 그리고 그거를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돈을 좀 퍼주고 돈을 퍼주고 좀 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돈을 퍼주고 생색을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막 귀찮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스타트업들한테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멋진 문제를 찾게 하고 돈을 퍼주고 탁 쿨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런 걸 한다면 뭐 그게 중요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업계 이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그 청중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이미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 답변 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율차의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유엔에서 제정하는 자율차 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세계 1위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법, 제도나 안전 기준 부분에서는 세계의 흐름인 유엔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 제도 기준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청중께서 주셨습니다. 예. 네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유로는 이제 유럽은 유로 엔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뉴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항상 신차를 만들면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미국도 그 NHFTA인가 그런 그 유로 엔캡에 해당하는 이제 아메리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시스템이 좀 다른 거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는 제가 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제 미국 나름대로의 그런 법을 다 만들고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법도 사실 선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뭔가 사건이 터지고 또 상황을 보면서 좀 팔로우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레벨 2, 3, 4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레벨 4로 바로 접근하는 이런 접근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기술 개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딱 그 웨이모랑 테슬라 비교하시면 되네요. 웨이모는 발표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크리멘털 이런 거 노. 바로 L4로 혁신적으로 자율주행 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테슬라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L1, L2 만들었지만 이 L2 카메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 모르지 이러면서 카메라는 눈에 해당하고 눈만 있으면 진정한 AI가 있으면 자율주행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인크리멘털한 어프로치와 바로 L4로 가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죠.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L4를 구글 웨이모는 이제 1억짜리 고정밀도 GPS랑 그죠? 그리고
뭐 아주 고가의 그런 라이다 센서들을 여러 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가의 센서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제 라이다 위주의 알고리즘과 카메라 위주의 알고리즘을 다 잘 만들어서 퓨전을 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라이다가 아예 없기 때문에 라이다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없죠. 뭐 센서가 없으니까. 카메라, 이 비디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어마어마하게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이 비디오 영상을 어떻게 사람처럼 팔싱을 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진짜 그 AI를 만들까. 그 AI 기술, 비전 기술, AI 기술에 더 집중하는 게 이제 테슬라고, 뭐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AI 기술 많이 하지만 이제 라이다 센서 데이터도 굉장히 비전 못지않은 프라이머리 센서로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라이다를 프라이머리로 썼죠. 그러다가 이제 비전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와서 그 웨이모가 지금은 이제 비전 라이다를 동시에 이제 센서 융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좀 달라지게, 어프로치도 달라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L4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런 1억짜리 GPS 없이 그냥 10불짜리 카메라만 가지고 레벨 4 8개를 가지고 레벨 4를 한다는 게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옛날 이전 동료들한테 항상 그 파이팅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냐면은 뭐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레벨 4에도 라이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레벨 4에서도 네, 라이다요? 라이다. 네, 네네. 레벨 4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믿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좀 믿고 있죠. 네. 예, 또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고 사실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자율주행이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미 좀 해답이 있긴 한데요. 그랬기 사고는 반드시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로봇 택시를 1% 집어넣고 2% 되고 3%, 그 휴먼 드라이버와 로봇 드라이버가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초반부에는 휴먼 드라이버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휴먼 드라이버는 문제가 뭐냐면 부주의와 실수예요. 운전에 항상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90% 이상은 다 운전자의 부주의거든요. 그죠?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사고는 분명히 나서 자율주행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반드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통계죠, 통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룰 오브 썸은 사람의 통계보다 10배, 사람보다 10배 운전을 잘할 때, 그 말은 그 메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통계 데이터를 봐서 사람보다 10배 더 운전을 했을 때 사람이 한 명 죽는다. 그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소사이어티가, 우리 사회가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저기 정말 10배라면 정말 사람이 10분의 1로 그 교통사고 사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5배 됐을 때 자율주행을 상용화 시킬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거고, 토론이 있을 거고, 100분 토론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토론을 해서 이거를 언제 상용화를 시작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피 터지게 싸웁니다. 토론하고. 그게 그냥 결정돼서 법안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그거는 거는 빼놓을, 뭐 엄청 잘하죠. 근데 이제 좀 건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답을 내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네. 사례 자체가 좀 많으면은 그런 예.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서 판단을 할 텐데 사례 자체도 많지도 않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입장마다 서로 다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 내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자율주행 서비스 테스트나 시범 운행은 좀 덜 활발한 것 같다. 정부 규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네. 더 제약적인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레귤레이션은 저희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뭐 세종시에서 그 규제 특구, 규제 자율 특구, 레귤레이션 프리 존이라고 그러죠. 그런 샌드박스 뭐 그런 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에는 인프라의 장점이 또 많아요. 인터넷도 빠르고 5G도 이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KT나 SK나 뭐 SKT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은 장점이고요. 다만 저는 그거는 이제 기술을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좀 정부나 이런 데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주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창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지원이 없는데 창업을 당장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하라고 막 몰아붙이는 것만도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저는 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규제 때문에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좀 더 그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ROI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또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쿨하게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그래야 발전이 생기죠. 둘 다 잘해야.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율주행 혁신과 관련된 이 현장 중심의 그 이야기를 우리 그 조영기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나 포부 있다면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어쨌든 네, 제가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창업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뭐 힘들지만 본인 이제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정말 좋아하면 그리고 자기가 그 성격이 이제 좀 남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나 창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되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일라는 창업을 하는 거는 유리를 씹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유리를 씹는 거. 그 뭐 상상도 못할 하여튼 비슷해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누구나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좀 남다른 어떤 그런 의식이 있고 막 나서고 싶고 막 리드하고 싶고 이렇다면 그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하고 트라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적극 장려를 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망해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본인이 속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 사회가 속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본인이 스타트업 스타일이라면 마음껏 트라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청중에서도 오늘 유익한 내용 듣고 간다고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10대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는요.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진행이 됩니다. 3월 9일에는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비즈니스에서 AI를 도입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요. 이렇게 이제 꾸준히 여러분께 좀 혁신적인 분들을 모시고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아주 좋은 아티클들을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또 기술에 대해서 좀 익히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구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